안녕하십니까. 구정 연휴가 지나고 이제 정말 새해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이번 한 주는 새해맞이 특별기획 로포커스 스페셜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10월 1일자로 새로 개편한 법률방송 로포커스는 약 4개월간 총 18편의 심층 보도를 준비하며 저희 취재진들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석대성 기자, 김혜인 기자와 함께 그간 취재하면서 미처 방송에 담지 못했던 오프 더 레코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기가 마약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돈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대박나게 부탁해드릴게요. 이 호되게 당한 거예요, 지금. 그저 얼마 1억돈 먹으려고. 네, 먼저 석대성 기자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법률방송에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한 첫 보도가 마약 중독 관련 얘기였는데요. 취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 취지는 정의사회 구현이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의 한국인들이 현지로 이른바 마약 휴가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마약 유통이나 투약이 줄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를 보면 1.2톤이 적발이 됐는데 관세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근데 20대들이 요즘 클럽에서 마약을 많이 좀 접한다고 하던데 사실 요즘에 거리두기 규제로 클럽들이 거의 다 문을 좀 닫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청년층의 이 투약 적발이 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예요. 예, 그 클럽 말고도 여러 그 접촉 경로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일단 코로나 블루 여파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따른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탈출구로 마약을 선택한 건데 천국을 위장한 지옥길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석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직접 이 중독 치료 재활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좀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약 약물 치유 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의 재활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 센터장 임상현 목사님께서 재활자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 앞에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라는 취지였었는데 갈망과 회복 사이 재활자들의 얘기와 그다음에 마약 판매책과의 약물 추격 전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필리핀 세부 한 남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풀린 이 남성은 머릿속에 무언가라도 들은 듯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계속해서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겁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이 영상 속 남성은 한국인으로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까지 나와 투약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약 감염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국내에서 적발한 마약류 공급, 투약 사범은 7,500명, 이 가운데 1,100여 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한 인원과 비교하면 8.6%가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꿈 많고 하고픈 게 많아야 할 20대가 마약 범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 2016년 1,8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20대 마약 사범 증가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대부분 클럽이나 인터넷입니다. 특히 클럽에선 마약에 취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여성에게 몰래 투약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게 전직 클럽 운영자의 말입니다. 그때에서도 나이 좀 먹은 애들은 이제 어린애들 오잖아. 근데 나이 좀 있고 그런 돈이 좀 있는 꼭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VIP나 아니면은 그 2층 올라가서 룸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취해갖고 약에 취해갖고 1층 내려가서 애들 픽해가고 막. 클럽 입장에선 고객이 외부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오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책이 따로 있지. 밖에 오면 조용한 차 안이나 화장실 같은 데 한다. 그 다음 들어와서 오는 거지. 통상 마약이나 마약류를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뇌가 이를 강력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점차 빠져들고 의존하게 돼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의학 전문가 소견입니다. 흔히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물질을
클럽 등 이런 곳에서 위법적으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이것은 정말 의학적으로도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신체적 의존이라든지 정신적 의존이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입니다. 마약 약물 중독 치유 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에 있는 재활자들은 전문의와 상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습니다. 현재 회복 중인 20대 재활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미쳤다는 걸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환청이 좀 심하게 들리면서 예전에는 제가 지금 4층 살고 있는데 1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을 하면 귀가 밝아지나 보다라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근데 마지막 이제 제가 되게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는 환청이 이제 옆에서 속삭이는 걸로 들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미쳤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주종목은 이제 필로폰인데 이제 좀 많은 마약을 했어요. 필로폰도 제약하고 이제 대마초, 이제 합성 대마, 이제 LSD, 아니 프로포폴 이런 거 거의 뭐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이제 뭐 병이란 병은 좀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자살 충동이 많이 와요. 제가 며칠 전까지 자살을 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약을 함으로써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활자들은 마약의 중독 문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제 그냥 약만 끊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회복이라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회복의 의미는 진짜 인간성과 인생을 회복을 하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이 이루어지면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이 동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저 혼자 힘으로만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근데 이제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좀 이제 같은 약물자들과 이제 같이 힘을 내면서 이제 마약이 얼마나 진짜 위험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400kg, 규모만 해도 4,400억 원이 넘습니다. 마약 1회 투여량이 0.03g인 것을 감안하면 6,37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마약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돼요. 오히려 코로나에서 다 숨어서 좋아한다고 막 누구네 집 아니면 뭐 아예 뭐 어디 호텔에 빌려서 아예 거기서 아예 그냥 홈파티를 한다든지. 구글에서 마약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판매자가 자신의 SNS 아이디와 함께 대마초 재배 날짜를 올려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햇빛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햇빛을 받으면 초 단위로 파괴된다. 혀 위 말고 혀 밑에 두고 10분 이상 녹이고 삼켜라 등 무색, 무치 환각제로 유명한 LSD를 보관하고 복용하는 요령까지 설명합니다. 침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하는 이른바 배드트립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휴대폰은 가급적 꺼두기, 함께 즐기는 분은 반드시 편안한 상대와 함께 음악, 영상 등 미리 준비하기, 트립이 끝나고 자는 시간까지 계산해 20시간 비워두고 먹기 등의 훈수가 행동 강령으로까지 보입니다. 취재진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만들어 직접 한 판매책과 접촉해봤습니다. 직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드랍으로만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드랍, 던지기를 말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입금하면 판매자는 배달원을 통해 임의의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서 은밀한 거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거래를 비트코인으로만 한다고 말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경찰의 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수법까지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판매책과 접촉해봤습니다. 서울 양재동과 논현동, 광평로 세 곳에 이미 물건을 숨겨뒀는데
입금하면 제품을 숨겨놓은 구체적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찾아보겠다고 했더니 이 판매책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마약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논현동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의 힌트에 따라서 안도윤 기자와 함께 직접 물건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송온 박스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누군가 버리고 간 수많은 약봉지도 구석에서 발견됐지만 배달원이 숨겨놨던 마약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책이 힌트를 준 또 다른 지역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안 기자와 함께 숨겨진 제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결국 마약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매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습니다. 판매책인 자신들도 가끔은 배달원이 숨긴 물건을 찾기 힘들다고 비꼽니다. 해당 판매책에게 마약을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태극기 봉꽂이 안과 우편함 위에 붙여넣는 등 육안으로는 찾기 힘들 정도로 숨겨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약 범죄 소굴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정보원에 의존하거나 SNS를 뒤져 잠복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 마약 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일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비단 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20, 30대는 마약에 빠지고 40, 50대는 무속신앙에 빠졌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가상, 암호화폐 코인이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문제도 터졌었는데 무당과 코인 업체의 커넥션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취재했던 코인 업체가 정부 산하 비영리 단체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이 같은 사회 피해를,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와 운세로 유명세를 탄 경기도의 한 무당. 유튜브 총 조회수만 3,600만 건.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당을 찾아갔던 A씨. 거액을 주고 구슬한 후 무당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의 생활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일도 도와주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친분이 쌓이자 무당은 A씨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신도 중 코인 사업을 벌이려는 부부가 있는데 잘 될지 여부를 점치는 구판에 참관하라는 겁니다. 코인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구굿을 한다고 해서 구굿을 이제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참관을 하면서 부부의 점괘를 본 무당은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고 예견하며 A씨에게 투자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은 그러면서 A씨에게 열흘 안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확인증까지 받은 A씨, 무당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감감무소식. 하지만 무당은 이번엔 5배 수익을 장담하며 돈을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대출까지 받으며 총 1억 원을 무당에게 보냈습니다. 그 무렵 무당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이 코인을 회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몇몇 신도님들은 하시고. A씨의 경우 코인은커녕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당은 촬영자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익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조금 트레이닝도 제가 해드릴게요. 돈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대박나게끔 딱 해드릴게요. A씨는 현재 무당과 코인업체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수사관만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정기 인사 때 이제 그 팀을 나간 거예요, 이제 전임자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가 사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신속하게 좀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법률 방송은 취재 중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씨가 사려고 했던 가상화폐 이름은 SD코인. 이 코인 사업을 벌인 부부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 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의 이사장 허준영 씨와 SD코인 감사로 있던 부인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5억 원 넘는 기부금을 받은 스포츠닥터스. 방송인 강호동, 이승기 씨 등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한다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캠페인에 가담했습니다. 허 이사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A씨에게 1억 원을 받았던 무당은 올해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모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무당의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다 가석방됐지만 허 이사장과 부인은 아직 수감 중입니다. 취재해보니 이들이 만든 SD코인, 허 이사장이 운영하던 스포츠닥터스와 회사 주소가 똑같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한남동 스포츠닥터스와 SD코인이 있던 자리입니다. 허준영 이사장이 구속된 뒤 사무실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미국 가실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언젠가부터 그냥 직원들 다 빠져나가고 아예 임대됐다고. 해당 사무실, 지금은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왜 신도들에게 그 많은 가상화폐 중 유독 SD코인을 추천했을까? A씨와 변호인 측은 무당이 SD코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당이 허 이사장 부부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SD코인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A씨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굿값이라는 명분으로 대가를 받아 무당과 이들 부부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는 애매한 상황.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코인이라도 보관하겠다고 했고 무당은 A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지만 이미 가치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경기에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약점을 노린 무당의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당에게 사기당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속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무속인 사기와 관련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무속인들 노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당수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지역, 유형별 무속인 입건자 수 현황을 물었는데 경찰 측 답변은 무속인 입건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죠? 그 수사기관은 수사 때 범죄자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상 세부 항목까지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범죄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지난해 범죄자 수는 약 149만 4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종교관은 4,200여 명인데 신부님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등까지는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속인이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혹시 점 보십니까? 네, 뭐 가끔 봅니다. 아, 예. 네. 그 제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부업으로 무당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대성이다 보니까 원래 그 큰별 동자 아니면은 큰별 도령 이렇게 지을까 하다가 뭐 세자저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큰별 세자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무속인의 경우 내가 무당이다 말만 하면은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계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에 통과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사로서의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의 경우에는 카톨릭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과정이 7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4학년 진급 때 미사 중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직책, 독서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5학년 때 미사 중 집전 사제를 돕는 그 시종직을 받는 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7학년이 돼야지 이제 사제 직위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신부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간도 과정도 규칙도 모든 게 엄격한 겁니다. 네. 그러나 무속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귀신이 내렸다 하면 바로 그 길로 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서비스업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교가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수사기관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속인이 진짜 정확히 몇 명인지 집계가 좀 어렵겠네요. 네, 추정만 할 뿐인데요. 현재 무속인과 역술인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당단체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에 각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입니다. 네. 비회원까지 합하면 이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A 씨가 이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속인 측 입장도 또 들어보셨나요? 물론입니다. 그 무당 측 입장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였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무당의 거처. 무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신당 관계자가 취재진을 대신 대응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당한 거 생각하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왜곡하고 너무 신당 관계자, 무당과 자신을 포함해 추종자들과 신도들 다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5천 들어갔고 저 또한 1억 들어갔고 저희도 피해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당시 점괘가 나온 후 SD 코인에 투자한 신도 수를 감안하면 A씨 혼자서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결론은 보험회사 이 보험 좋다고 소개 한번 해줬다가 이 호되게 당한 거예요 지금. 돈만 해도 한 달에 5억에서 7억이에요. 근데 한 달에 5억에서 7억인데 고작 얼마 1억 돈 먹으려고 돈을 했겠습니까? 무당이 A씨에게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라는 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허 이사장의 부인이 무당에게 써주라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무당은 허 이사장 부인을 믿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깔라미 X를 까야지 왜 갖다 자꾸 늘어지냐고. 수감 중인 허 이사장의 부인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라도 자기가 코인 다시 살려낼 거고 뭐 할 거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저한테 있어요. 하지만 허 이사장 측 분위기는 다릅니다. 허 이사장 부부의 변호인이 A씨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쓴 준비 서면입니다. A씨에게 SD 코인을 매도한 사람은 무당이라며 허 이사장 부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당이 자신의 코인을 A씨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점집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오후 9시에 무당을 만나게 해주겠다던 신당 관계자는 갑자기 무당의 변호인 전화를 받은 후 만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과 통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소개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아래한 사람이 구속돼서 못 갚으니까 소개한 사람을 걸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직접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개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는 거죠. 예. 돈을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무당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그 소위 전자지갑도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내용도 코인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무당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하시되 알고는 하고 하시라고. 상담은 찾아오지 못하시지만 내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제가 아는 기술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A씨에게 써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의 경우 상장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전에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후에 5천만 원 추가로 했어요. 근데
상장 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상장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물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써줬죠.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텐데요. 형사에서 그 사기죄가 인정된다라는 그 검찰의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발행한 그 코인의 실체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당과 신도, 코인업체 사이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무조건적 맹신과 돈을 향한 탐욕이 분란을 야기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법원이 최근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이 무당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법원이 그동안은 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적극적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굿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엔 딸의 애군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뜯은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무당은 징역 4개월에 배상금 2,6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6월엔 오피스텔에 점집을 차린 40대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40여 명, 피해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월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무당이 있는데 20대 부부에게 군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0월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무당도 징역형을 받았고요. 사실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이거 외에는 고액을 요구하는 종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이 유튜브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무속 관련 유튜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널이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네. 타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무당 때문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기당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법조계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은 길흉화복을 예견해주는 조언자로서 신도들과 많은 교류와 또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법률방송의 당찬 막내죠. 김혜인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취재했던 이 일명 짝퉁시장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어요. 실제로 그 짝퉁시장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우선 말 그대로 잠입 취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노란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왔고요. 상인들은 물건이 진열된 가판대 앞이 아니라 뒤에 물러서서 작은 의자를 한켠에 두고 두세 명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혹여나 단속이 나올까봐 좀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카메라를 숨긴다고 숨겼는데도 이를 발견한 상인 한 명은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심장이 좀 철렁하기도 했었죠. 네, 그때 저도 화면에서 굉장히 그때 삼엄했던 현장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까지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짝퉁 판매가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만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활발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한 상품인데 알고 보니까 가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편집숍에 들어갔다가 한 브랜드 매장에 걸려있는 진품을 보게 된 겁니다. 이를 보고 일부러 가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품을 구매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대문 세비시장 잠입 취재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앞.
자정에 가까워가는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은 수십 개의 노란 천막들이 밝히는 불빛들로 대낮같이 환합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시계들. 정상가로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이지만 이곳에선 단돈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제일 싼 거에 10만 원? 저는 지금 동대문 세비시장, 이른바 짝퉁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노란 천막 안에서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커피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밤 10시가 넘었지만 이곳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품을 살피는 손님들과 달리 상인들은 행여 단속이라도 나올까 별다른 호객 행위 없이 판매대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소위 눈치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속 자주 해요. 그거는 나한테 지금 없어. 단속이 지금 이게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불안정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지금 다른 제품 못 깔고 있어. 상인들은 취재진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뭘까?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명품을 그대로 카피해 팔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가 엄연한 불법임을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뻥 대신 닭의 심정으로 값비싼 진품 대신 짝퉁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버젓이 이 같은 불법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 브랜드 이미테이션을 사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 돼. 여기가 그거 파니까. 여기가 이미테이션 거리예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짝퉁 제품을 사는 사람도 파는 이도 가품 판매 행위가 불법임을 대부분 알면서도 배째라식의 짝퉁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레플리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짝퉁 시장이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기 만족인데 뭐 어떠냐는 의견과 그 반대로 상품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가짜 상품을 산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기분 내고 뭐 하다못해 뭐 뽐내고 싶어서 그런 걸 산다고 해도 딱히 그게 남한테 어떤 민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인 거니까 솔직히 별로 상관없지 싶죠. 원래 브랜드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미테이션을 만들면은 그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나, 상품 가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거래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5조 원입니다. 진품 못지않은 퀄리티와 외형을 갖춘 짝퉁 명품이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리 김 기자가 동대문 세배시장에서 구매했던 그 가품을 들고 실제로 백화점에 또 방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참 재밌게 봤던 영상이었어요. 네, 저희도 사실 이게 가품이라는 걸 들킬 각오를 하고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지갑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 매장 직원분께서는 나라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객이 곤란해할까봐 일부러 옹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취재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가짜 제품 들고 명품 매장에 방문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동대문 세비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지갑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들어가 이 제품을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복싱화품 같은 것도 매장에서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아예 그 자체를 저희가 몰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튀어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 AS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마무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 만져보셔도 되는데 맨손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작은 손이나 유약은 특히 소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장인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가짜 아니겠죠? 믿어야지.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과 센스 있는 패션 감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프리지아 또 송지아 씨의 이 가품 착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솔로 지옥에서 입고 나왔던 옷들이 가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연일 지금 송지아 씨가 비난 여론이 이어지면서 유튜브에 사과 영상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지아 씨는 가품 사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예뻐서 구매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품 사용에 대해 인정하며 모든 것을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그냥 구매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거에 점점 더 빠져서 지금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있고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라는 입장과 함께 소비자와 기업 전부 우롱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행법상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 엄중하다는 게 법조계 경고인데요.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모조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이런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도 강력하지만 자연인인 위반 행위자와 그리고 속해 있는 회사, 주로 법인 형태가 많을 텐데요. 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네,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오프라인에서 나아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이 짝퉁 시장에 활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동대문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대놓고 로고나 상표를 갖다 쓰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만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좀 온라인에서는 많던데 이것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온라인상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레플리카했다며 판매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접하는 레플리카 혹은 스타일의 앞글자를 딴 ST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서 교묘하게 이용되면서 합법적인 것 마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 김혜주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구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버버리 체크 무늬, 옷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류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머리띠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버리사는 저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버버리 체크 무늬를 전부 다 상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네, 김혜주 변호사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이 버버리사처럼 상표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버버리사와는 또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디자인만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김혜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록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평소 편하게 직장이나 외부에서 많이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품 역시도 모조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크록스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발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만약 크록스 신발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혜주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그런데 그 디자인이 완전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사에서는 실제로 디자인을 그대로 전체 디자인을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방을 하는 사람이 신발 윗부분은 똑같이 하고 밑창 부분만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네,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뭐 상표권, 디자인권 좀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은 것 같아서 복잡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게 백세희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다 라고 영업주체 표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건 상표법의 영역이 되고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그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특허청의 권리 등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법마다 침해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을 좀 취재해본 입장에서 프리지아 논란 좀 김 기자 어떻게 보나요? 네,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발생한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품을 소비하고 심지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전 세계인들이 보는 곳에 이를 입고 나온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이 있다는 송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사실 넷플릭스 그 솔로지옥을 굉장히 애청했던 시청자로서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가품을 입고 진품인 척 행동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행동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알차고 좀 재밌는 주제로 많은 심층 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전에 끝나기 전에 석 기자도 이제 앞으로 좀 보도 계획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기자 기조가 편안한 삶에서 정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취재할 예정입니다. 네, 로 포커스 스페셜 보도 후 이런저런 뒷얘기들 나눠봤는데요. 2022년 올해도 알차고 유익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